안녕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지기 미네르바입니다. 이번 시간엔 서양의 지성과 정신사를 형성해온 고대의 철학자들은 연극이나 문학과 같은 예술을 어떻게 보았을까? 특히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술은 외설이다. 노출 수위가 높은 배드신이 나오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어디부터가 예술이고 어디부터가 외설일까를 생각한다. 폭력성이 강한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에서는 폭력과 잔인함이 이렇게 무한대로 허용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한다. TV의 막장 드라마나 2중 3중으로 애정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불륜 드라마를 볼 때도 사람들은 과연 도덕과 정상을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도 괜찮은 것인가 궁금해한다. 이처럼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논란이 벌어지고 폭력성이 문제되고 불륜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들끓기 시작하면 일단 그 작품들은 흥행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말로야 뭐라고 비난하든 사람들의 눈과 귀는 이미 그 작품들에 쏠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양의 지성과 정신사를 형성해온 고상한 철학자들은 연극이나 문학과 같은 예술을 어떻게 보았을까? 서양의 모든 철학은 거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예술을 매우 가치없고 저급한 것으로 보았다. 플라톤은 예술은 항상 폭력과 애욕을 지향하고 있어 건전한 시민의식 양성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주변을 인식하는 방식 중에서 예술은 가장 저급한 수준인 추측 단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플라톤은 보여줄 수 있는 난삽한 애정관계는 모두 보여주는 그리스 신화와 같은 작품들을 아이들에게 읽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서양의 최고 고전이라고 일컫는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물론 이런 예술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신의 철학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플라톤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 신화 내용을 은유나 비유로서 다양하게 차용하였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왜 예술을 인식의 가장 낮은 추측 단계로 보고 또 예술은 틈만 나면 음탕함과 폭력으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했을까? 플라톤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누었다. 추측, 신념, 오성, 지성이 바로 그것들이었다. 앞의 2단계인 추측과 신념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을 대하는 방식으로 가시계, 감관계 또는 현상이라 하였고 뒤의 정신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인 오성과 지성은 가지계, 예지계 또는 실제라고 하였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계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의견에 해당되며 뒤의 가지계는 지식으로서 바로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유일한 이성작용으로 이해한다. 인식 수준별 4단계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친한 친구 사이인 동건과 용준이가 있다. 동건이는 이번에 새로 사귄 여자친구 태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용준이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한다. 용준이는 동건이의 안목에 놀란다. 사진 속의 여자친구가 대단히 분위기 있는 미모였기 때문이다. 용준이는 동건이의 여자친구인 태희로부터 그녀의 친구를 소개받을 요량으로 동건이 커플에게 저녁을 한번 쏘기로 약속한다. 셋이 만난 자리에서 태희에게 인사를 하면서 용준이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사진에서 보았던 이미지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뽀샵 기술을 지상에서 없애버리든지 법으로 금하든지 해야지. 아무튼 뽀샵 효과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동건이를 만난 용준이는 동건이의 미인관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미인이라면 이 세상 여자들은 모두 미스 코리아였다. 제 눈에 안경이었다. 마음이 상한 동건이 역시 용준이의 여자 보는 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동건이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은 일단 여자는 동양적이어야 했다. 다소곳한 분위기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너무 마른 여자는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 싫었다. 그렇다고 해서 TV에서나 화보에서 보는 그런 늘씬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여성들이 미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런 판에 박은 미인형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런 동건이와 용준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플라톤의 인식 4단계를 알아보면 먼저 뽀샵된 사진은 가장 낮은 인식 단계인 추측의 단계다. 사진은 실물 자체가 아니다. 실물의 모습을 지면상으로 본뜬 것에 불과하다. 그림이나 영화, 조각, 소설 등 모든 모사품이 여기에 속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 모사품을 보면서 자기의 여자친구라 하고 자기 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여자친구의 사진, 자기 집의 사진이라고 말해야 한다. 사진은 실체가 아닌 모사품이기 때문에 그 실체의 본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가장 불확실하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 추측의 단계를 가장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인식 단계로 규정했다. 두 번째로 친구의 애인을 직접 만나보면서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신념의 단계다. 실물 역시 태희의 본질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밖으로 보이는 실물인 태희는 오늘 화장을 잘 못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걱정거리 때문에 얼굴 표정이 어두워 우울한 여자로 보일 수도 있다. 더 문제인 것은 내 오감의 불확실성이다. 눈, 귀, 코, 입, 촉감을 통해 갖게 되는 느낌은 내 컨디션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념은 추측보다는 확실하지만 아직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다음은 오성의 단계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미인관이 바로 이 오성의 단계에 속한다. 이때부터는 육체적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정신으로 느끼는 정신작용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미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인 개념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당연히 미인의 개념은 실체의 모사품을 보고 판단하는 추측이나 불확실한 오감의 느낌으로 항상 외형이 바뀌는 대상을 보면서 파악하는 신념 단계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된다. 가장 높은 인식 단계는 미인의 형상, 즉 이데아를 갖는 것이다. 이는 곧 미인에 대한 원형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 중에서 동건이는 자신만의 미인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미인관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인정하는 미인 개념이다. 발이 3개 달린 강아지를 보면서 누구나 강아지라고 말하고 꼬리가 없는 강아지를 보면서도 모두 강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정신 속에 강아지에 대한 보편적 개념인 강아지의 형상, 즉 강아지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여자를 보면서 모든 남자들이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미인에 대한 특정 기준이나 논리를 따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성 속에 미인 개념의 원판인 미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편적인 미인의 형상, 즉 이데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플라톤은 인식의 가장 낮은 단계인 추측 단계를 열등하게 인식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배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생각대로 추측 단계는 과연 인간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필요 없는 것일까? 인간이 영혼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이거나 정신적으로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플라톤의 의견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인간이 정신을 지향하고 이성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감정이 이성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육체적인 것이 정신적인 요소 이상으로 인간의 평안함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의 소비는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 소비 활동에서 사람들은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느낌이나 개성 또는 주변의 시선 등을 자신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 마케팅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감성 마케팅만이 소비자 만족을 달성하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인간의 양면적 속성 중 이성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 인간을 신과 닮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정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동물의 속성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인간은 신에 가까운 존재일까? 동물에 가까운 존재일까? 21세기 자본주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특별한 동물로서의 인간, 신적인 요소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존재인 인간이라는 생각도 어쩌면 플라톤 같은 이들의 세뇌에 따른 막연한 맹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플라톤이 염려한 대로 오늘날 자본주의 예술은 애욕과 폭력으로 달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발맞추어 감성 마케팅이 태고적부터 진리처럼 받들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상황에서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작업일지도 모른다. 이런 논쟁 자체가 그냥 감정에 자신을 내맡기고 살겠다는 현대인들을 다시 플라톤 시대로 억지로 데리고 가 신의 세계로 편입시켜 주겠다고 애쓰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인간이 신의 세계에서 동물의 세계로 내려온 존재라면 루시퍼처럼 날개가 달렸을 것이다. 인간이 두 발로 땅을 딛고 눈은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정녕 인간의 고향이 하늘이 아닌 동물들이 사는 땅의 세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장미와 아리스토텔레스. 움베르토 에코가 쓴 소설 장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진 작품이지만 읽기에 그리 편한 소설은 아니다. 이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상당한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한다. 장미의 이름은 시대 배경이 1327년으로 중세가 막바지에 이른 때다. 이탈리아의 북부에 있는 수도원에서 의문의 죽음이 발생하고 프란체스코 수도회 소속의 윌리엄 수도사가 수도원장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가 진행되는 7일 동안 의문의 죽음은 계속 이어진다. 이 죽음들은 성경 신약의 묵시록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윌리엄은 셜록 홈즈처럼 여러 정황들을 가지고 추리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사실들을 밝혀나간다. 그러고는 마침내 수도원의 호르헤 수도사가 범인인 것을 알아낸다. 7일째 되는 날, 수도원은 묵시록의 우주론적 종말을 상징하듯이 불 속에서 재만 남기고 세상에서 사라진다. 장미의 이름을 읽을 때
사람들은 주로 기호학과 성경의 묵시록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저자인 움베르토 에코가 기호학의 대가이니만큼 윌리엄이 죽음의 원인을 밝혀나가는 과정 곳곳에 기호학적 장치를 해놓고 있고, 또 중세기의 막바지니만큼 당연히 성경 내용이 작품의 중심적인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7일 동안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어지는 살인사건의 상황들을 신약의 묵시록 예언과 연결시켜 독자들을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호학과 묵시록의 내용은 흥미를 끌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이 소설의 전체 흐름을 좀 더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 외에도 다른 배경을 더 알아야 한다. 다른 배경 중 간단한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먼저 중세 수도원의 역할이다. 중세 수도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식의 전수였다. 오늘날과 같이 지식의 생산과 보존, 전수를 전문 기능으로 하는 대학이나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별도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원은 유럽 사회의 유일한 지식 전수 역할자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을 젊은 수도사들이 읽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수도원에서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었다. 아울러 수도원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바로 필사본 책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직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사는 유일한 책 출간 방법이었다. 수도원이 지식의 보관 및 전수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사로 책을 한 권 한 권 만드는 건 역시 수도원의 몫이었다. 따라서 수도원의 필사 담당자들은 직무상 새로운 사상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제대로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수도원 역할보다 훨씬 큰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동서양 전쟁이 가져온 철학과 문화의 이동이다.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라티노스를 통해 플라톤 철학은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기독교 교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플라톤의 이데아 중 이데아 개념이나 상기설 등 많은 철학 내용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기독교의 신학 교리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그러나 플라톤의 제자이자 플라톤과 함께 그리스 철학의 양대 기둥을 이룬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중세의 시작과 함께 유럽에서 그 자취를 감춘다. 유럽에서 실종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아랍 사회로 건너가 보존되었고, 이슬람권인 아랍과 기독교권인 유럽 사회가 성지 예루살렘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벌인 십자군 전쟁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다시 유럽 사회로 역수입된다. 8차례에 걸친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견고했던 신의 왕국 유럽의 중세는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랍의 문물 수입과 함께 왕국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조그만 숨구멍이 마련되게 된다. 한번 만들어진 숨구멍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졌고, 마침내 신의 무게에 짓눌렸던 1000년 동안의 질식의 뚝이 터지면서 유럽 사회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부활을 지향하는 르네상스를 맞이한다. 15세기 중반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로마를 거쳐 16세기 후반 베네치아로 중심을 옮기면서 진행된다. 문화적 르네상스는 다시 유럽 사회에 자연과학 연구의 폭발을 불러일으켜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서양은 기술적으로 동양보다 우위에 서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소설 장미의 이름은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르네상스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시기를 그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때는 중세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존의 플라톤 철학의 빚을 많이 진 기독교의 신학 이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새로운 철학을 추가 종합하여 대저인 신학대전을 쓴 때로부터 50년 정도가 지난 때였다. 그러나 중세의 끝과 르네상스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으로 성경과 그리스 신화 두 소재를 중심으로
사후세계를 그린 단테의 신곡은 나온 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다. 시기적으로 신의 절대성과 음울한 잿빛 경건함이 인간의 자유분방함과 감성을 풀어주기에는 아직 좀 이른 때였다. 시대의 흐름을 역류시키고자 중세의 끝자락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 이런 몸부림의 화신이 바로 소설 속의 살인자 호르헤 수도사였다. 호르헤 수도사는 중세기의 경건함과 엄숙함을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있는 수도사다. 그런데 감성을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해픈 웃음을 허용하지 않는 플라톤 철학과는 반대 입장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 중세의 수호자인 호르헤의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희극, 웃음에 젊은 수도사들이 물드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입장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의 대업을 이어받아 아테네의 철학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주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승과 달랐다. 특히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는 플라톤과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동물들 중 인간만이 가진 특수한 요소인 지성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실물은 불확실한 존재로서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개념들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시시각각 제멋대로 변하는 감정은 오감으로 느끼는 실물보다 더 낮게 평가를 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중세 기독교는 플라톤의 철학 그대로 인간의 감정이 억제되고 경건한 침묵과 기도만이 가치 있는 그런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마케도니아 왕의 주치의였던 아버지를 둔 아들답게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볼 때도 신으로부터 나누어 가진 신성인 지성도 중요하지만 동물과의 공동 요소인 감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비극이나 희극을 통해 인간이 감정으로 느끼게 되는 카타르시스와 같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수도원에서 육체의 꿈틀거림과 정신의 자유로운 날갯짓을 애써 억누르고 있던 젊은 수도사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사막의 생명수와도 같이 반갑고 신선했을 것이다. 그 신선한 새로운 발견은 결국 과거의 경건함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터였고 그것은 신에 대한 불경을 의미했다. 그래서 호르헤 수도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 내용이 나오는 페이지에 독을 발라놓았다.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책장에 침을 바르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읽던 젊은 수도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독이 퍼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아랍으로부터 다시 유럽의 기독교 세계로 들어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기존 플라톤 철학에 더해져 대저 신학대전에서 집대성된다. 기독교의 신학교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논리학의 창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늦게나마 만나게 되었던 데 힘입은 바 크다. 플라톤은 서양의 정신을 낳고 역사는 플라톤을 낳았다. 많은 사람들은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유토피아로 오해한다. 이상국가의 이상이 무엇인가 이상적인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플라톤이라는 서양의 위대한 정신적 스승이 주장한 만큼 당연히 선하고 옳고 좋은 것일 것이라는 비판 없는 맹신에서 비롯된 오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그런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유토피아 하면 풍요로움과 평화가 넘쳐 흐르면서 누구나 행복을 느끼는 그런 나라를 연상하는데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풍요롭지도 평화롭지도 않으며 행복은커녕 긴장과 전쟁만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한마디로
병영체제의 형태의 공산주의 국가인 것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병약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다. 나중에 훌륭한 전사가 될 육체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아이는 아무 쓸모가 없다. 걸음마를 하기 이전부터 집단 생활을 시작한 어린아이들은 20살이 될 때까지 개인은 오로지 국가에 의해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속적인 세뇌와 함께 무적의 인간 병기로서 강철 같은 육체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오로지 전사로서 삶을 살아간다. 강대한 도시국가 유지를 위한 전사로 살아나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모두 배제된다. 따라서 경제체제는 공산주의다. 지금의 공산주의와 다른 건 플라톤의 공산주의는 물질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과 아이들까지도 공유한다는 것이다. 내 부인, 내 아이가 따로 있지 않고 공동의 부인이자 공동의 자식이다. 일정한 연령대의 성인 남녀가 만나는 것은 전사를 생산할 목적으로만 국가 정책에 의해 만날 수 있다. 물론 아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나이 제한이 있었다. 여자는 20살부터 40살까지, 남자는 25세부터 45세까지 아이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런 병영체계적 공산주의가 당시 얼마나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영화 300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영화 300은 그리스 폴리스 국가연합과 당대 최강국이자 거대한 왕국이었던 페르시아 간에 실제 벌어졌던 전쟁을 소재로 만든 영화다. 당시 폴리스 국가들에게는 500만 명의 대규모 페르시아군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것이 전략상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 대군의 침공을 지연시키는 작전에 투입된 병력이 바로 폴리스 도시 국가들 중 최강국인 스파르타의 정예 병사들이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명의 병사들은 산과 바다 사이의 협곡인 테르모필레에서 마지막 한 명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야말로 죽음으로 적의 진격 흐름을 끊는다. 비겁함을 죽음보다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스파르타 전사들은 심지어 눈병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도 하인의 부축을 받아가며 테르모필레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로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한다. 이 스파르타 300명 용사들이 귀중한 죽음으로 폴리스 국가들은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이어진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그리스는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열게 된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바로 이런 군사강국 스파르타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왜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아닌 스파르타의 병영체계적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이상국가로 삼았을까? 플라톤은 아테네가 전성기를 다하고 스파르타와 전쟁을 시작한 다음 해에 태어났다. 그리고 22살 청년이 되기까지 전쟁 속에서 성장했고, 전쟁이 패전으로 끝난 뒤에는 조국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간섭을 받는 상황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다. 그런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는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하는 강성한 국가였다. 또한 전쟁 속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그런 굶주림의 고통이 없는, 모두가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였다.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하는 아테네의 번영기는 의외로 짧았다. 수백 개 폴리스 도시국가 중 하나에 불과했던 아테네가 폴리스들의 중심국가로 부상한 것은 당대 최대 강국인 페르시아와의 싸움에서 폴리스 국가연합이 승리를 거둔 이후였다. BC 12세기에 있었던 트로이 전쟁 후 두 번째 지중해판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전쟁은 BC 492년부터 BC 479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하는데, 이 전쟁에서 폴리스 국가들은 페르시아군과 실제 맞붙었던 2차와 3차의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다.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 도저히 승리가 불가능해 보였던 페르시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리스는 그 위대한 그리스 철학이 만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는 폴리스 국가연합의 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 시대를 연 피렌체가 교황청이 기금을 관리하면서 르네상스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고, 오늘날 세계로부터 돈이 모여 거래되는 런던이나 뉴욕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폴리스 국가들이 돈이 모이는 아테네는 이때부터 그리스 폴리스 국가들의 중심 국가로 부상한다. 때마침 페리클레스라는 위대한 정치가가 등장해 안정된 정치를 함으로써 물질적 여유와 정신적 여유를 갖게 된 아테네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을 낳는다. 그러나 아테네의 번영기는 그리 오래가지를 못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BC 431년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테네의 번영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BC 404년 전쟁에서 패한 민주주의의 본산 아테네는 그 영광의 종말을 구하게 된다. 플라톤은 바로 이 아테네 번영의 종말을 가져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고 2년 뒤 아테네에서 태어났다. 당연히 가슴에 맺힌 망국의 회한이 없을 수가 없었다. 시민들을 외세의 억압에 놓이게 하고 존경하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초래한 아테네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플라톤은 신뢰를 보낼 수가 없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는 현명한 철인이 다스리는 철인 국가를 꿈꾸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독립을 유지하고 외세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국가, 굶주림의 고통 없이 모든 시민이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국가, 그런 국가를 이상국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양 철학의 최대 주주, 아니 인류 문명의 대주주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의 사상 역시 그가 살았던 역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플라톤은 서양의 정신을 낳고 역사는 플라톤을 낳았다. 그러고 보면 말이죠. 서양이든 동양이든 위대한 철학자 또는 사상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살던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가 봅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조국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이상국가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상가가 시대를 관통하는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 소설 속에 그런 이면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니 그 소설의 내용이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 책방지기 미네르바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